쨍그랑. 그 소리가 나기 직전까지 나는 버티고 있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접시 6개를 양손에 나눠들고 홀을 가로지르던 그 순간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손가락이, 손목이, 팔 전체가 하얗게 식어가고 있었다. 쨍그랑 바닥에 깨지는 소리와 함께 나도 같이 무너졌다. 이 바쁜 점심시간에 뭐 하는 거야? 차가운 주방 바닥이 뺨에 닿았다. 그게 이상하게도 시원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위암 수술을 마치고 태어난 지 꼭 한 달이 지난 날이었다. 오늘은 그날보다 한 달 전으로 돌아가려 한다. 내가 왜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지,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나도 끝내 멈추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침, 병원 복도가 유난히 길었다. 링거 바늘을 뽑은 자리에 솜을 대고 반창고를 붙여주던 간호사가 무심하게 말했다. 보호자분, 집에 가셔도 절대 과로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 부위 아직 덜 아물었어요. 알고 있어요. 남편 동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그 대화를 휠체어에 앉아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미 알았다. 저 말이 우리 집에서는 얼마나 빨리 잊혀질지를.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동현은 핸들을 잡고 말이 없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멜로디만 차 안을 채웠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이 끝나가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다 떨어진 가로수 아래로 사람들이 무심히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얼마나 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때 동현의 핸드폰이 울렸다. 잠깐만. 그는 차를 세우지 않고 블루투스로 받았다. 응, 엄마. 응. 알았어, 알았다고. 짧게 끊긴 통화. 동현은 핸들에 손을 얹은 채 잠시 앞만 바라봤다. 식당에 주방 이모님이 내일부터 못 나오신대.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집에 돌아온 첫날 밤, 나는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수술 부위가 뻐근하게 당겼다. 복부에 붙어있는 드레싱 테이프가 피부를 잡아당기는 느낌이 났다. 의사 선생님이 퇴원 전에 분명히 말했다. 최소 3달은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위 절제 후 소화 기능이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과로하면 재발 위험도 있고요. 3달. 그 말이 귀에 맴돌고 있는데 방문 너머로 시어머니 정숙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현아, 너 내일 오전에 시장 보고 오너라. 김치찌개 재료가 다 떨어졌어. 알았어. 나는 눈을 감았다.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노크는 없었다. 지영아, 너 이제 좀 나을 만하지 않냐?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수술 부위에 묵직한 통증이 왔지만 표정에는 내보이지 않았다. 아직 좀 무거워요, 어머니. 정숙 씨는 방안을 잠깐 둘러보더니 특유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게는 누가 보냐? 주방 이모도 없고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가게. 나는 그 단어 앞에서 잠시 멈췄다. 가게. 그게 지금 이 대화의 핵심이구나. 저는 아직 의사 선생님이 쉬라고. 쉬어? 그래서 가게는 어떻게 해? 돈은 어디서 나와? 대꾸할 말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대꾸할 힘이 없었다. 정숙 씨가 방을 나가며 문을 쾅 닫았다. 나는 이불을 끌어당겨 배 위에 올렸다. 못한다고 말했어야 했다. 그런데 왜 말이 안 나오는 걸까? 저녁에 동현이 들어왔다. 그는 내 옆에 앉아 잠시 말을 아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알아. 무리인 거. 그럼 막아줘. 속으로만 말했다.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근데 지금 당장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딱 오픈 시간만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조금만.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동현은 알고 있을까? 설거지나 간단한 거만요. 내가 먼저 선을 그었다. 동현은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 진짜로. 나는 그날 밤 내일 두를 앞치마를 세면대 옆고리에 걸어뒀다. 이게 나중에 얼마나 커질지 그땐 몰랐다. 다음날 아침 10시 나는 식당 주방에 서 있었다. 시댁식당은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한식 백반집이었다. 테이블이 8개. 점심시간이면 동네 어른들과 직장인들이 꽉 찼다. 정숙 씨가 20년 넘게 운영한 가게였다. 나는 처음엔 그냥 서 있었다. 설거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주방 보조 영희 씨가 혼자서 반찬 그릇을 나르고 정숙 씨가 솥 앞에 서 있는 걸 보면서 손이 먼저 움직였다. 하나만 들어다 주자. 그릇을 하나 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애 씨가 조용히 물었다. 괜찮으세요? 수술하셨잖아요. 괜찮아요. 조금만요. 그 대답이 얼마나 익숙한 말인지. 점심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다. 정숙 씨가 주방에서 소리쳤다. 지영아, 4번 테이블 물 좀 갖다 줘. 나는 물컵을 들었다. 딱 이것만 하고 쉬자. 그날 나는 3시간을 서 있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는 순간 다리가 물처럼 풀렸다. 수술 부위가 불에 달군 것처럼 뜨거웠다. 나는 손을 배 위에 얹고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은 진짜로 쉬어야지.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일도 앞치마를 두를 것이라는 걸. 사흘째 되던 날부터 나는 앞치마 끈을 묶는 속도가 빨라졌다. 처음에 나 스스로 정해놓은 규칙이 있었다. 설거지만, 물 가져다 주는 것만, 무거운 건 절대 들지 않기, 1시간 이상 서 있지 않기, 수술 후 주치의 오상혁 선생님이 주신 주의사항을 메모지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뒀을 만큼 나는 지키려고 했다. 지키려고는 했다. 그런데 현실이라는 건 메모지 같은 걸 읽지 않는다. 그날도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주방 보조 영애 씨가 반찬을 담다가 갑자기 내 쪽으로 눈을 돌렸다. 사모님, 신우이분은 오늘 안 오세요? 나는 잠깐 말을 잃었다가 대답했다. 미란 씨요? 글쎄요, 저도. 그 순간 정숙 씨가 주방에서 나오며 말을 잘랐다. 미란이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 오늘 못 와. 영애 씨는 더 묻지 않았다. 나도 더 묻지 않았다. 어제도 애들 학원이었고, 그제도 병원이었고, 지난주엔 친구 약속이었지. 신우이 미란 씨는 이 식당의 공동 가족이었지만 식당 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 말로는 늘 걱정했다. 단톡방에도 어머니 힘드시겠다. 지영 언니 괜찮아요? 라는 메시지를 잘 남겼다. 그런데 막상 앞치마를 두르는 사람은 언제나 나였다. 손님이 들어왔다. 테이블 5개가 동시에 찼다. 지영아, 4번 된장찌개. 3번 물 추가요. 계산이요. 정숙 씨가 솥 앞을 비울 수가 없었다. 영희 씨는 반찬 그릇을 날랐다. 계산대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잠깐 망설였다. 딱 계산만 해주자. 그건 서 있는 것도 아니잖아. 계산대 앞에 섰다. 손님 1명, 2명, 3명을 차례로 보냈다. 그러는 사이에 4번 테이블의 찌개가 아직 안 나갔다는 게 보였다. 영희 씨는 다른 테이블 그릇을 치우는 중이었다. 나는 또 움직였다. 하나만. 그 하나만이 그날 오후 2시까지 이어졌다. 이튿날 아침 동현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다. 오늘 점심도 좀 부탁해. 예약이 2팀 있대. 예약? 응. 어제 단체 손님 연락 왔다고. 12명짜리. 나는 토스트를 굽던 손을 멈췄다. 동현 씨, 나 수술한 거 알잖아요. 알지. 알아. 근데 이것도 다 우리 식구 먹고 사는 거잖아. 오늘 하루만. 그 말을 며칠째 듣고 있었다.
오늘 하루만이 이어지면 그게 일상이 된다는 걸 나는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왜였을까? 거절하면 뭔가 무너질 것 같아서, 가족이라는 구조가 내가 버텨야 서 있는 것 같아서. 단체 손님이 왔다. 12명이 두 테이블을 붙여 앉았다. 정숙 씨는 주방을 지켰다. 영희 씨는 혼자 감당이 안 됐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무거운 그릇을 들었다. 된장찌개 뚝배기가 담긴 쟁반을 들고 홀을 가로지를 때 수술 부위가 묵직하게 당겼다. 복부 깊은 곳에서 오는 통증이었다. 손목도 가볍지 않았다. 괜찮아. 딱 이 테이블만. 내려놓는 순간 뜨거운 찌개 국물이 조금 튀었다. 손등에 닿았다.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영애 씨가 봤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영애 씨의 눈이 잠깐 어두워졌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닫았다. 저 눈빛이 신경 쓰였다. 걱정인지 안타까움인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다. 단골 손님 김 사장이 들어오다가 나를 보고 멈췄다. 60이 넘은 체격 좋은 남자였는데 이 식당을 10년 넘게 드나든 사람이라 나도 얼굴을 알았다. 어이 사모님 아니야. 수술하셨다고 들었는데 벌써 나오셨어요? 네, 조금씩 움직이는 게 낫다고 해서요. 거짓말이었다. 김 사장은 자리에 앉으면서도 내 쪽을 한 번 더 돌아봤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결국 메뉴판을 집어들었다. 그 오후 정숙 씨가 잠깐 나와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도 지영이 내가 와줘서 한숨 돌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예전에 동현이 전 여자친구는 몸이 얼마나 튼튼했는지 가게 일을 학교 다니면서도 도왔거든. 암도 아닌데. 그 말이 귀에 박혔다. 나는 행주를 내려놓지 않았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다. 그냥 계속 닦았다. 손이 하얗게 질리는 걸 느끼면서 암도 아닌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구나. 나는 암인데. 혼잣말은 속에서만 맴돌았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현과 나란히 걸었다. 5분 거리인데 그날따라 멀게 느껴졌다. 나는 걸으면서 말을 꺼냈다. 동현 씨, 나 이제 좀 더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동현이 잠깐 대답이 없었다. 얼마나? 의사 선생님이 3달이라고 했잖아요. 3달이면 가게는 어떻게 해? 그게 걱정이구나. 나는 2번째구나.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동현도 더 말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지나갔다. 집에 들어와 방에 앉아서 나는 오늘 하루를 되짚었다. 주방, 서빙, 계산, 그릇 치우기, 단체 손님 응대, 설거지와 간단한 보조만 하기로 했던 첫날의 다짐이 생각났다. 그 메모지는 아직 냉장고에 붙어 있었다. 나는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수술 부위가 저녁이 되면 항상 더 아팠다. 낮 동안 버텼던 게 밤에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처럼. 내일은 정말 못하겠다고 말해야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일 아침에도 동현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고 정숙 씨의 시선이 느껴질 것이고 나는 또 앞치마 끈을 묶고 있을 것이라는 걸. 거절은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나는 또 조금만을 선택할 것이라는 걸. 그게 지금의 나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생겼다. 배 위에 손을 얹어보는 것. 수술 부위가 얼마나 당기는지, 어제보다 나은지, 더한지, 손바닥으로 느껴지는 온도로 오늘 하루를 가늠하는 것.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데 나는 어느새 내 몸의 상태를 매일 아침 혼자 판정하고 있었다. 오늘은 어제랑 비슷하네. 나가도 되겠지. 그게 출근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열흘이 지나고 있었다. 퇴원 후 열흘. 의사 선생님이 말한 최소 3달 중 고작 열흘이었다. 그날 아침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주방에서 된장국이 끓고 있었다. 멸치 육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평소라면 구수하다고 느꼈을 냄새였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다.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게 느껴졌다. 메스꺼움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그 느낌. 나는 빠르게 숨을 고르고 입을 다물었다. 괜찮아. 잠깐이면 지나가. 영애 씨가 반찬 그릇을 정리하다가 나를 봤다. 사모님, 얼굴이 좀 하얗네요. 잠 좀 못 잤어요. 괜찮아요.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섰다. 찬물을 틀어 손을 적셨다. 손목에 닿는 차가운 물이 잠깐 정신을 잡아줬다. 이 정도는 지나가. 늘 지나갔잖아.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냄새가 계속 문제였다. 김치찌개, 된장국, 고등어구이. 점심 메뉴가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주방 안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숨을 짧게 쉬었다. 깊이 들이마시면 속이 또 울렁거렸다. 음식 냄새가 이렇게 힘든 게 언제부터였지?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후부터였다. 오상혁 선생님이 설명해줬다. 위의 일부를 잘라냈으니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 강한 냄새에도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서 식단도 조금씩 부드럽게 드시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하루 종일 음식 냄새 속에 서 있다. 오전 중반쯤이었다. 손님이 들어오기 전 잠깐 틈이 났다. 나는 그릇을 닦다가 문득 공복이라는 걸 깨달았다. 아침을 제대로 못 먹었다. 식욕이 없었고 먹으면 속이 더 이상할 것 같아서 미뤘다. 물이라도 마셔야지. 주방 한쪽에 있는 정수기 앞에 섰다. 컵을 들고 물을 받았다. 그런데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또 메스꺼움이 왔다. 빈속에 물조차 제대로 넘기기가 힘들었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잠깐 싱크대를 붙잡았다. 이게 뭐야? 물도 못 마시는 거야. 영애 씨가 지나가다가 멈췄다. 사모님, 오늘 아침 드셨어요? 조금요. 영애 씨는 말없이 찬장에서 뭔가를 꺼냈다. 소화가 잘 되는 쌀과자 한 봉지였다. 이거라도 드세요. 빈속에 일하면 더 힘들어요. 나는 받아들었다. 감사해요. 영애 씨가 돌아서면서 작게 중얼거렸다.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혼잣말 같았다. 이건 아닌데. 그 말이 등에 꽂혔다. 이건 아닌데. 맞아.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 점심 피크가 시작됐다. 테이블이 차기 시작했다. 나는 주문을 받고 물을 갖다 주고 그릇을 날랐다. 몸이 움직이는 건 근육이 기억하는 대로 자동으로였다. 머리는 멍했다. 그런데 15번째 그릇을 나르던 순간이었다. 칼질을 하던 게 아니었다. 그냥 반찬 그릇을 하나 들어 올리려는데 손에 힘이 갑자기 빠졌다. 그릇이 기울어졌다. 반사적으로 다른 손으로 받쳤다. 간신히 잡았다. 손이 왜 이래? 나는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손바닥을 바라봤다. 떨리고 있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언제부터 이랬지? 생각해보니 어제도 그랬다. 오전엔 몰랐는데 오후가 되면서 손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었다. 그냥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다. 오늘은 오전부터였다. 정숙 씨가 주방에서 나오다가 내가 그릇을 잡고 있는 걸 봤다. 지영아, 왜 이렇게 느려? 빨리빨리 좀 해.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을 잡지 못할 뻔했는데 죄송하다고. 나는 다시 움직였다. 수술 부위가 당기는 건 이제 기본값이 됐다. 허리를 굽힐 때, 무거운 걸 들 때, 오래 서 있을 때,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그 신호를 하나씩 무시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점심이 끝나고 손님이 줄었다. 나는 주방 한쪽 의자에 잠깐 앉았다. 처음으로 앉은 것이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 번도 앉지 않았다는 게 앉는 순간에야 실감이 났다. 다리가 욱신거렸다. 등이 뻣뻣했다. 수술 부위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났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런데 음식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주방에서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쌀과자 몇 조각으로 버텼다. 그게 오늘의 점심이었다. 영애 씨가 옆을 지나치다가 멈췄다. 사모님,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말을 삼켰다. 하지만 눈빛은 삼키지 못했다. 걱정? 아니, 그보다 더 짙은 무언가. 저 사람이 나보다 내 몸을 더 걱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동영과 나란히 걸었다. 5분 거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길었다. 다리가 묵직했다. 나는 천천히 걸으면서 그가 오늘 내 손이 떨렸다는 걸 눈치챘는지 생각했다.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식당 얘기를 했다. 내일 단체 예약이 또 있다고. 메뉴 구성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나한테 묻는 게 아니구나.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집에 들어와 욕실 불을 켰다. 거울 앞에 섰다. 처음으로 제대로 내 얼굴을 봤다. 영애 씨가 하얗다고 했을 때 나는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거울 속 얼굴은 그냥 하얀 게 아니었다. 입술에 혈색이 없었다.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다. 나 많이 상했구나. 오랫동안 거울을 바라봤다. 퇴원할 때 분명히 느꼈다. 이번엔 나를 좀 챙겨야겠다고. 평생 참고 버텼으니까 이번엔 내가 먼저여야 한다고. 그 다짐이 열흘 만에 이렇게 됐다. 방에 들어와 이불을 덮었다. 눈을 감자마자 오늘 하루의 감각들이 밀려왔다. 메스꺼움, 떨리던 손, 영애 씨의 눈빛, 정숙 씨의 왜 이렇게 느려, 거울 속 얼굴, 몸이 보내는 경고는 분명했다. 문제는 그 경고를 들을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고 괜찮다고 조금만 더 오늘 하루만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나는 그 거짓말을 열흘 넘게 반복하고 있었다. 2주째로 접어들던 날 아침이었다. 식당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찼다. 계단이라고 해봐야 3개짜리였다. 입구에서 홀로 올라오는 작은 계단. 매일 수십 번 오르내리던 그 3개의 계단이 그날은 이상하게 무거웠다. 이상하다. 나는 계단 위에 서서 잠깐 숨을 골랐다. 가슴 위쪽이 조여드는 느낌이 났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다. 운동을 해서가 아니었다. 겨우 3계단을 올랐을 뿐인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섰다. 물을 틀었다. 찬물이 손에 닿는 순간 조금 정신이 들었다. 피곤한 거야. 어제 잠을 못 잔 거야. 그날 오전 중반 손님 2명이 동시에 들어왔다. 나는 물컵을 들고 테이블로 이동하고 있었다. 4번 테이블에서 6번 테이블로 방향을 트는 순간이었다. 시야가 흐려졌다.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번지는 것 같았다. 1초, 아니 채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다. 세상이 잠깐 흔들렸다가 돌아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손님이 나를 쳐다봤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네, 잠깐 발이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물컵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돌아왔다. 싱크대를 양손으로 잡았다. 스테인리스 표면이 차가웠다. 나는 그걸 꼭 쥔 채 눈을 감았다 떴다. 지금 뭐였지? 시야가 흐려진 건 처음인데 영애 씨가 옆에서 뭔가를 씻다가 나를 흘끔 봤다. 사모님, 괜찮아요. 내가 먼저 잘났다. 영애 씨는 더 말하지 않았다. 미안했다. 저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틀 뒤였다. 점심 준비가 한창이던 오전 11시. 나는 주방에서 깍두기를 덜어 그릇에 옮기고 있었다. 국자를 잡은 손목이 문제였다. 힘이 빠졌다. 갑자기가 아니었다. 서서히였다. 손목부터 시작해서 팔꿈치 아래까지 물기를 뺀 것처럼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다. 국자가 기울어졌다. 깍두기 국물이 조리대 위로 흘렀다. 아! 짧게 소리가 나왔다. 정숙 씨가 고개를 돌렸다. 왜 그래? 손이 좀 미끄러져서요. 나는 빠르게 행주를 집어 닦았다. 손목을 반대쪽 손으로 살짝 눌러봤다. 감각이 있는데
힘이 없는 그 이상한 느낌. 이건 피곤한 게 아닌데 뭔가 다른 거라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면 두려워질 것 같아서 나는 생각을 잘랐다. 그릇을 떨어뜨릴 뻔한 건 그날 오후였다. 반찬 그릇 2개를 겹쳐서 들고 이동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윗그릇이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반사적으로 잡으려 했는데 손가락에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았다. 간신히 허벅지로 받쳤다. 그릇이 깨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마터면 나는 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잠깐 멈췄다. 손바닥을 폈다 쥐었다. 힘이 들어가긴 했다. 그런데 온전하지 않았다. 60%쯤 되는 힘으로 쥐는 느낌. 수술 전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정숙 씨가 그날 오후 나를 보며 말했다. 지영아, 요즘 왜 이렇게 덜렁대냐? 집중 좀 해. 죄송해요, 어머니. 집중이 문제가 아닌데. 속에서 올라오는 말을 또 삼켰다. 집중이 문제가 아니에요. 손에 힘이 없어요. 시야가 갑자기 흐려져요. 계단 3개에 숨이 차요. 그 말들이 목구멍 아래에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한 번도 올라오지 못했다. 단골 김 사장이 그날도 왔다. 자리에 앉으면서 나를 봤다. 그의 눈이 잠깐 좁아졌다. 사모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네. 많이 피곤하세요? 괜찮아요, 사장님. 주문하시겠어요? 나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김 사장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메뉴판을 들었다. 그가 돌아가면서 계산을 하다가 낮게 말했다.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먼저예요. 툭 던지는 말이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눈물샘을 건드렸다. 몸이 먼저예요. 나는 영수증을 건네면서 웃었다. 웃음이 눈까지는 닿지 않았을 것이다. 그날 저녁이었다. 친정엄마 옥자 씨한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방에서 혼자 받았다. 지영아, 밥은 먹고 다니냐? 응, 먹어. 제대로 먹어야 한다. 위 수술하고 나서 밥을 잘 먹어야 살이 붙는다고. 응, 알아. 식당은 아직도 나가냐? 짧은 침묵이 흘렀다. 조금이 얼마야? 지영아. 엄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야단치는 게 아니었다. 걱정하는 소리였다. 그 2가지는 분명히 달랐다. 나 괜찮아, 엄마. 내 아버지가 그 말 달고 살다가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도 늘 괜찮다고 했다. 괜찮다, 버텨야지 하다가 결국 쓰러지셨다. 나는 그걸 곁에서 다 봤다. 그런데 지금 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엄마, 나 곧 쉴 거야. 조금만 있으면. 조금이 언제야? 대답하지 못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조금이 언제지? 나도 모르겠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수술 부위를 제대로 들여다봤다. 화장실 불을 밝게 켜고 옷을 들어 올렸다. 봉합 자국이 있는 복부. 아물긴 했지만 주변 피부가 불그스름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니 은은한 통증이 올라왔다. 많이 쓰고 있구나. 이 부위를.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수술 부위는 겉이 아물어도 속은 훨씬 천천히 회복된다고. 무리하면 내부 유착이 생기거나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고. 그 말이 지금에야 실감으로 다가왔다. 이제라도 쉬어야 하는데. 방으로 돌아왔다. 동현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나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동현 씨, 응? 나 요즘 손에 힘이 잘 안 들어오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 동현이 핸드폰에서 눈을 들었다. 그래. 응. 잠깐의 침묵. 많이 피곤한가 보네. 오늘 일찍 자. 그는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내렸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말했다. 말은 했다. 근데 들리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수술 부위가 당겼다. 손목이 묵직했다. 내일 아침에도 계단이 3개 있을 것이고 나는 또 숨을 고르며 오를 것이다. 몸이 한계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 선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날 아침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였다. 평소에도 무거웠지만 그날은 달랐다. 몸이 이불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수술 부위가 평소보다 더 당겼다. 어젯밤에 특별히 더 무리한 것도 없었는데 오늘은 쉬어야 하는데 그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다. 그 어느 날보다도 선명하게. 그런데 핸드폰을 보니 정숙 씨한테서 카카오톡이 와 있었다. 오늘 예약 15명. 일찍 나와.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15명.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영애 씨가 반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영애 씨의 표정이 굳었다. 사모님, 오늘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아요. 진짜요? 영애 씨가 처음으로 되물었다. 늘 한 번 말하고 넘어가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앞치마 끈을 묶으며 대답했다. 오늘 예약 손님 많다고 해서요. 끝나고 쉬면 돼요. 영애 씨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냥 반찬 그릇을 들고 홀로 나갔다. 돌아서는 그 뒷모습이 무거워 보였다. 미안해요, 영희 씨. 나도 나가고 싶은데. 11시가 넘어서면서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약팀이 2개였다. 직장 회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테이블을 붙여 앉았다. 거기에 일반 손님들까지 들어오면서 홀이 빠르게 찼다. 정숙 씨가 주방에서 소리쳤다. 지영아, 3번 4번물. 지영아, 예약 테이블 수저 세팅. 지영아, 2번 손님 추가 주문. 이름이 계속 불렸다. 나는 움직였다. 물을 날랐다. 수저를 놓았다. 주문을 받았다. 머릿속이 이상하게 멍했다. 소리는 들리는데 한 박자 늦게 처리되는 느낌이었다. 손님이 말하는데 잠깐 귀에서 뇌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느린 것 같았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멍하지? 나는 더 빠르게 움직이려 했다. 멍한 걸 속도로 메우려는 것처럼. 12시가 넘었다. 피크 타임이 절정이었다. 테이블 8개가 전부 찼다. 주방에서 찌개 끓는 소리, 손님들의 대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소음이 귀 안쪽을 꽉 채웠다. 나는 주방에서 접시를 받아들었다. 고등어구이 2개, 계란말이, 잡채. 쟁반 위에 올려진 접시들이 6개였다. 무겁다. 손목이 신호를 보냈다. 이건 너무 무겁다고. 하지만 영희 씨는 다른 테이블을 나르고 있었고 정숙 씨는 솥 앞을 비울 수 없었다. 지영아, 7번 테이블 빨리. 나는 쟁반을 들었다. 첫 걸음을 뗐다. 2번째 걸음. 3번째. 홀을 가로질러 7번 테이블을 향해 이동했다. 손목이 떨렸다. 쟁반이 미세하게 기울어지는 게 느껴졌다. 나는 반대쪽 손목에 힘을 더 줬다. 조금만. 테이블까지만. 4번째 걸음을 떼는 순간이었다. 눈앞이 하얗게 번졌다. 3챕터처럼 잠깐이 아니었다. 이번엔 길었다. 세상이 하얗게 지워지는 것 같았다. 발이 어디 있는지 느껴지지 않았다. 쟁반이 손에 있는지 없는지도 순간 몰랐다. 쨍그랑 소리가 먼저 들렸다. 차갑고 날카로운 그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손님들의 대화가 일순간 멈췄다. 나는 그 소리와 함께 무릎부터 내려앉았다. 쟁반이 먼저 바닥에 떨어졌고 나는 그 다음에 쓰러졌다. 무릎, 그리고 손바닥. 차가운 타일 바닥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제일 먼저 선명하게 느껴졌다. 바닥이 차갑다. 깨진 접시 조각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고등어 살이 바닥에 떨어졌다. 잡채가 흘렀다. 일어나야지.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들었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야지. 손님들이 보고 있잖아. 빨리.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손바닥에 힘을 줬다.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했다. 팔이 버텨주질 않았다. 다리에서 힘이 느껴지지 않았다. 왜 안 일어나지지? 눈앞이 아직도 빙글거렸다.
이 바쁜 점심시간에 뭐 하는 거야? 정숙 씨의 목소리가 주방 쪽에서 날아왔다. 손님 몇 명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누군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영애 씨였다. 사모님. 영애 씨가 쪼그려 앉아 내 팔을 잡았다. 사모님, 저 잡아요. 천천히. 나는 영애 씨의 팔에 의지해 겨우 몸을 일으켰다. 반쯤 일어나 근처 의자에 기댔다. 다리가 아직 풀려 있었다. 시야가 돌아오는데 몇 초가 걸렸다. 흐릿하게, 그리고 서서히 식당 안 풍경이 다시 선명해졌다. 손님들이 나를 보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눈빛, 놀란 눈빛, 뭔가 불편한 듯 고개를 돌리는 눈빛. 나는 그 시선들을 하나씩 받으면서 속으로만 말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주방 쪽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다. 동현이었다. 오늘 오전에 잠깐 들렀다가 나간 것 같았는데 언제 다시 온 건지 몰랐다. 그가 홀로 뛰어들어오며 나를 봤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지영아. 그가 내 앞에 쪼그려 앉았다.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쌌다. 처음이었다. 이 식당에서 그가 그런 행동을 한 건 처음이었다. 어디가 아파? 어디야? 나는 대답하려 했다. 그런데 말이 나오려다 그냥 눈물이 먼저 나왔다. 울 생각이 아니었는데. 동현이 내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주방 쪽을 바라봤다. 정숙 씨가 홀 입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동현이 말했다.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주방을 향한 말인지 나한테 하는 말인지 혼잣말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 말이 지금껏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정상이 아닙니다. 맞아. 나도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영애 씨가 빗자루를 들고 깨진 접시를 치웠다. 손님들은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식당 안의 소음이 조금씩 다시 살아났다.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동현의 손을 잡고 있었다. 수술 이후 한 달. 의사 선생님이 3달을 쉬라고 했던 그 한 달 동안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쉬지 않았다.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 물도 제대로 못 마셨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하나씩 무시했다. 그리고 결국 이 자리에 왔다. 차가운 타일 바닥, 깨진 접시, 흩어진 음식들. 이게 한계였구나. 김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 쪽으로 걸어오다가 나를 봤다. 잠깐 멈추더니 낮게 말했다. 사모님, 병원 가세요. 어서요. 그 말에 동현이 고개를 들었다. 일어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현이 내 팔을 잡아 천천히 일으켰다. 다리가 아직 온전하지 않았다. 그의 팔에 기댔다.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뒤를 한번 돌아봤다. 정숙 씨가 홀 입구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게 걱정인지 나 걱정인지 그 표정에서 읽을 수가 없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는 모르겠다. 차에 올라탔다. 동현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아무 말이 없었다.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조수석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다. 그 소리가 무너지는 소리였는지 아니면 시작되는 소리였는지 그 순간엔 몰랐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졌다는 건 느꼈다. 달라진 건 접시가 아니었다. 병원 가는 길 내내 동현은 말이 없었다. 신호에 걸릴 때마다 그는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바라봤다. 나는 조수석에 기댄 채 창밖을 봤다. 평일 낮의 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한가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지나가고 분식집 앞에서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저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구나. 수술 부위가 쿵쿵거렸다. 쓰러질 때 바닥에 충격이 간 건지 아니면 원래 이 정도였는데 몰랐던 건지 구분이 안 됐다. 동현이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입을 열었다. 많이 아파?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 나왔다. 처음으로.
아프다, 안 아프다의 기준이 너무 오래전에 무너져서 지금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도 가늠이 되지 않았다. 동현은 더 묻지 않았다. 신호가 바뀌었고 차가 다시 움직였다. 병원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 쪽으로 갔다. 담당 의사 오상혁 선생님한테 연락이 닿았다. 마침 오후 진료 시작 전이었다. 간호사가 우리를 진료실로 안내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 선생님이 나를 봤다. 그의 눈이 한번 좁아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먼저 혈압계를 가져왔다. 내 팔에 커프를 감았다. 수치를 확인하고 산소 포화도를 쟀다. 손전등으로 눈을 보고 청진기를 댔다. 그 모든 과정을 동현은 옆에 서서 지켜봤다. 오 선생님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다. 식당 일 계속하셨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퇴원하고 얼마나 됐죠? 한 달이요. 한 달. 선생님이 차트를 한번 내려다봤다가 나를 봤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는데 그래서 더 무게가 느껴졌다. 지금 상태 위험합니다. 동현의 숨소리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 오 선생님이 설명을 이어갔다. 혈압이 낮고 빈혈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위 절제 후에 철분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놔두면 더 악화됩니다. 거기에 과로까지 겹치면 선생님이 잠깐 멈췄다. 회복이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재발 위험도 올라갑니다. 재발. 그 단어가 진료실 안공기를 바꿨다. 나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바라봤다. 손목이 아직도 묵직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다. 입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검사를 다시 해봐야 해요. 입원이요. 처음으로 동현이 말을 꺼냈다. 네. 최소 며칠은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시는 게 좋겠어요. 오 선생님이 나를 봤다. 본인은 이미 알고 있었죠? 몸이 이상하다는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됐어요, 증상이? 열흘은 된 것 같아요. 오 선생님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뭔가를 참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숨을 고르는 것 같기도 했다. 왜 더 일찍 안 오셨어요? 그건 물음이 아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실로 이동하는 복도에서였다. 동현이 내 옆을 걸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어떤 종류인지 읽으려 했다. 화가 난 건지, 미안한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체열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동현이 바닥을 보면서 말했다. 나 몰랐어. 뭘, 이렇게까지 된 줄. 나는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말했잖아. 어젯밤에도 말했잖아. 손에 힘이 없다고, 계단 오르면 숨이 찬다고.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지금 그걸 꺼낼 때가 아닌 것 같았다. 동현이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많이 힘들었어? 언제부터 세워야 할까? 퇴원한 날부터? 아니면 훨씬 전부터? 응. 한 글자가 전부였다. 동현이 눈을 내리깔았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검사가 끝나고 입원 절차를 밟았다. 병실에 올라와 침대에 누웠다. 하얀 천장, 링거줄이 팔에 연결됐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수치를 기록했다. 많이 낮으세요. 조금 쉬시면 올라올 거예요.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이 이렇게 고마운 말인 줄 처음 알았다.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이 조용해졌다. 동현이 창가 쪽 보호자 의자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이게 쉬는 거구나. 이렇게 누워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 단순한 사실이 눈물처럼 밀려왔다. 1시간쯤 지났을까? 동현이 조용히 일어나 침대 옆으로 왔다. 자? 아니. 그가 내 옆에 서서 링거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지영아. 응. 미안해. 나는 눈을 감은 채로 그 말을 들었다. 미안해. 두 글자. 이걸 듣는데 한 달이 걸렸다. 내가 너무 몰랐어. 진짜로.
그냥 피곤한 거라고만 생각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도 가게도 중요한 거 아는데 그것보다 내가 먼저였어야 했는데. 과거형이었다.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있어야 했는데. 그 시제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지금 알았어도 늦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저녁이 됐다. 동현이 잠깐 자리를 비웠다. 나는 병실에 혼자 누워 핸드폰을 봤다. 시댁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정숙 씨가 보낸 거였다. 지영이 괜찮대? 가게는 내일 어떻게 하냐? 그리고 미란 씨가 답했다. 어머니, 일단 사람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지영 언니 몸이 원래 좀 약하잖아요. 몸이 원래 좀 약하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위암 수술을 받은 거다. 위를 잘라낸 거다. 그게 몸이 약한 거랑 같은 말인가? 수술 전에도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30년 가까이 한 번도 큰 탈 없이 살았다. 식당 일도 했고 집안일도 했고 아이도 키웠다. 약한 게 아니라 아팠던 거다. 그 구분을 저 사람들은 모른다. 동현이 돌아왔을 때 나는 여전히 천장을 보고 있었다. 그는 내 표정을 보고 핸드폰을 봤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현이 핸드폰을 집어 단톡방을 확인했다. 읽으면서 그의 턱 근육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그가 단톡방에 타이핑을 시작했다. 화면이 내 쪽으로 보이지 않아서 뭐라고 쓰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표정을 보면 짧은 말이 아닌 것 같았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나를 봤다. 내일 엄마한테 직접 얘기할 거야. 무슨 말을? 지영이 이제 가게 일 못한다고. 아니, 안 한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껌뻑였다. 안 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그 차이가 크다는 걸 동현도 알고 있을까? 엄마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해도. 동현이 의자에 앉으며 창밖을 봤다. 지영이 이렇게 되는 거 보고도 모른 척 할 순 없잖아. 아들에서 남편으로. 그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지금 이 사람이 처음으로 아들이 아니라 남편으로 서고 있다는 것. 오늘 쓰러지기 전까지는 없었던 일이었다. 밤이 깊었다. 동현은 보호자 의자에서 잠들었다. 불편한 자세였다. 팔짱을 끼고 고개를 옆으로 기댄 채 조용히 자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링거가 천천히 떨어졌다. 병실 밖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지나갔다. 멀리서 다른 환자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을 배 위에 얹었다. 수술 부위가 아직 당겼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당김이 덜 두렵게 느껴졌다. 오늘 뭔가 달라졌다. 쨍그랑 그 소리 이후로 접시가 깨지고 내가 쓰러지고 동현이 처음으로 뛰어들어오고 오 선생님이 제발을 말하고 동현이 미안하다고 하고 엄마한테 직접 얘기하겠다고 한 오늘 하루.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쓰러져야 했다. 왜 쓰러지기 전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질문이 가슴 한쪽에 걸렸다. 답이 나오지 않았다. 아마 오늘 밤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 정숙 씨와 동현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갈지 알 수 없었다. 단톡방이 어떻게 될지도 몰랐다. 가게는 어떻게 될지, 관계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밤은 그게 두렵지 않았다.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다. 아침은 조용하게 시작됐다. 병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링거줄 위에 얹혔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수치를 확인했다. 어제보다 올랐다고 했다. 밥은 조금씩 드셔보라고 했다. 죽이 나왔다. 흰죽.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은 아무 자극 없는 음식. 나는 그걸 천천히 먹었다. 이게 밥이구나. 제대로 된 밥이. 한 달 동안 밥을 먹은 건지 버틴 건지 모를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 흰죽 한 그릇이 그 어떤 것보다 정직하게 느껴졌다. 동현은 아침 일찍 나갔다. 엄마한테 얘기하고 올게. 밥 먹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병실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죽을 한 숟갈 더 떴다. 얼마나 걸릴까?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동현이 나간 지 2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시댁 가족 단톡방이었다. 어젯밤에 동현이 뭔가를 썼던 그 방.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알림을 눌렀다. 메시지가 여러 개 쌓여 있었다. 동현이 어젯밤에 쓴 글이 먼저 보였다. 지영이 오늘 식당에서 쓰러졌어요. 입원했어요. 퇴원하고도 한 달 동안 가게 일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지영이는 가게 일 못합니다. 그 아래로 답장들이 달려 있었다. 미란 씨가 새벽에 썼다. 오빠, 지영 언니가 몸이 원래 약한 건데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어머니도 힘드신데. 시댁 친척 중 한 명이 썼다. 며느리가 아프다고 가게를 어떻게 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어. 또 다른 이름이 보였다. 암이라고 다 그렇게 쉬는 거 아니잖아. 우리 시어머니는 암 수술하고 한 달 만에 다칠하셨는데. 나는 화면을 스크롤했다. 메시지가 더 있었다. 동현이도 처자식 편만 드는 거야?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가게 어떻게 되는 거래? 권리금이 얼만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며느리 똑바로 봤어야지.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천장을 바라봤다. 링거가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다. 병실 밖에서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방송이 켜지는 소리가 났다. 몸이 아픈 것보다 이게 더 아프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 수술 부위가 당기는 것도, 어제 쓰러진 것도, 한 달 동안 손이 떨리면서 그릇을 나른 것도, 그 모든 것보다 저 화면 속 글자들이 더 아팠다. 눈물이 나오려 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울지 말자. 여기서 울면 지는 것 같아서. 그때 친정엄마 옥자 씨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떻게 알았는지, 동현이 연락했는지 나는 몰랐다. 지영아.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으려던 눈물이 그냥 흘렀다. 엄마. 많이 아파? 아니, 좀 나아졌어. 거짓말하지 마. 목소리 들으면 알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지금 갈게. 오지 않아도 돼, 엄마. 멀잖아. 뭔 소리야. 내 딸 누워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가. 엄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평생 걱정 끼치지 않으려 했는데. 엄마, 나 괜찮아. 괜찮으면 전화 받으면서 왜 울어? 대답하지 못했다. 거기 시댁 식구들이 또 뭔 소리 했지? 지영아, 엄마한테는 숨기지 마. 나는 핸드폰을 쥔 채 눈을 감았다. 단톡방에 뭐가 좀 왔어. 뭐라고? 엄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낮아지면서 단단해졌다. 책임감 없다고, 몸 약하다고. 잠깐 침묵이 흘렀다. 내가 거기 직접 가야겠다. 엄마, 하지 마. 더 커져. 더 커지면 어때? 내 딸이 암 수술하고 한 달을 일하다 쓰러졌는데 책임감 없다고 하면 내가 그냥 있어? 나는 엄마를 달랬다. 오지 말라고, 동현이 얘기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한참을 그렇게 달래고 나서야 엄마가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알겠다는 목소리가 전혀 알겠다는 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엄마는 평생 나한테 뭘 해준 게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 실은 늘 곁에 있었는데. 점심이 지날 무렵 동현이 돌아왔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얼굴이 무거웠다. 지쳐 있었다. 눈 아래가 어두웠다. 그는 의자에 앉으면서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다. 엄마한테 얘기했어. 뭐라고 하셨어? 동현이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다. 처음엔 가게 걱정만 하셨어. 사람 어떻게 구하냐고, 당장 내일 예약은 어떻게 하냐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말했어. 지금 가게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지영이 재발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어머니가? 말씀 없으셨어. 한참. 동현이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그러다가 그러시더라. 나도 힘들다고. 나이 들어서 혼자 다 감당하는 게 힘들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다. 힘드신 거 안다. 나도 알아. 그런데 나도 힘들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어머니도 힘드신 거 알겠는데 지영이한테 이렇게 시키는 건 아니었다고. 내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그것도 내 잘못이라고. 동현이 나를 봤다. 그리고 단톡방 얘기도 했어. 그 글들 다 지우라고. 어머니가 쓰신 거야? 어머니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나는 핸드폰을 다시 열었다. 단톡방을 확인했다. 동현이 낮에 쓴 글이 보였다. 지영이 이제 가게 일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말 단톡방에 올리지 마세요. 저도 가족이지만 지금 이건 아닙니다. 그 아래로 아무 답장도 없었다. 침묵이 답장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저녁이 됐다. 예상치 못한 사람이 병실로 왔다. 시어머니 정숙 씨였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이 뭔지 읽을 수가 없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미안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것도 아닌. 정숙 씨는 내 침대 옆에 와서 섰다. 들고 온 비닐봉지를 내려놓았다. 죽가게에서 산 것 같았다. 전복죽이었다. 아무 말이 없었다. 나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 정숙 씨가 입을 열었다. 많이 아파?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잖아. 정숙 씨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다. 나도 무리시킨 거 아는데. 완전한 사과가 아니었다. 아는 대로 끝났다. 그 뒤에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왔다. 그리고 아는데 라고 했다. 나는 그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는 걸 알았다. 평생 버티는 걸 미덕으로 살아온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방식이 이런 것이라는 걸. 어머니, 응, 저도 하고 싶었어요. 가게 일, 잘하고 싶었어요. 정숙 씨가 나를 봤다. 근데 몸이 안 됐어요.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 잘못이 아니라고. 내 탓이 아니라고. 그 말을 이 사람 앞에서 한 번도 못했었는데. 정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을 다물고 창밖을 봤다. 그 침묵이 부정은 아니었다. 정숙 씨가 나가고 동현과 둘이 남았다. 동현이 전복죽 뚜껑을 열어 내 앞에 놓아줬다. 먹어봐.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전복죽이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속이 거부하지 않았다. 한 숟갈, 두 숟갈. 동현이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다. 동현 씨, 응. 단톡방 글. 고마워. 동현이 짧게 웃었다. 웃음이 어색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웃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 얼굴이었다. 당연한 거잖아. 당연하지 않았다. 한 달 동안 당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오늘 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은 이것만으로 충분했다. 밤이 깊어졌다. 병실 불을 줄였다. 동현이 보호자 의자에서 잠들었다. 어젯밤과 같은 자세였다. 팔짱을 끼고 고개를 기댄 채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단톡방을 다시 열었다. 동현의 글 아래 여전히 아무 답장이 없었다. 친척들도 미란 씨도 정숙 씨도 침묵이 방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단톡방 알림을 껐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저 방에서 오는 말들이 나를 흔들게 두지 않겠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단단하게 느껴졌다. 두려움 없이 링거가 천천히 떨어졌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나는 손을 배 위에 얹었다. 수술 부위가 당겼다. 하지만 오늘 가장 아팠던 곳은 거기가 아니었다. 몸보다 더 아픈 말들이 있다는 걸 오늘 다시 알았다. 그리고 그 말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사람이 이제 한 명 생겼다는 것도 한 명이면 됐다. 오늘은 그걸로 충분했다. 퇴원하던 날 아침 창밖에 비가 내렸다. 가늘고 조용한 비였다. 소리도 없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다. 나는 침대에 앉아 그 빗줄기를 한참 바라봤다. 다 쎄였다. 입원한 지 다 쎄. 혈압이 안정됐고 빈혈 수치가 올랐고
오 선생님이 퇴원해도 된다고 했다. 단 조건이 있었다. 퇴원하셔도 최소 2달은 아무 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가사도 식당도 뭐든요. 이번엔 진짜입니다. 오 선생님이 나를 보면서 말했다. 그리고 동현을 봤다. 보호자분도 들으세요. 옆에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환자 본인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달랐다. 이번 첫날 밤에 그 고개 끄덕임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나는 그걸 느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 로비로 내려왔다. 자동문이 열리자 빈냄새가 들어왔다. 흙과 아스팔트가 섞인 그 냄새. 오랫동안 잊고 있던 냄새였다. 나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들이마셨다. 살아있구나.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이상하게 눈이 뜨거워졌다. 동현이 차를 가져오는 동안 나는 병원 처마 아래 서 있었다. 빗속을 우산도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뛰는 사람,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는 사람, 그냥 맞으면서 걷는 사람.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구나. 차가 왔다. 동현이 조수석 문을 먼저 열어줬다. 이번 전에는 없던 행동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탔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와 있었다. 친정엄마 옥자 씨였다. 현관 앞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멀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을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말했던 거였다. 엄마가 나를 보자마자 걸어왔다. 말없이 안았다. 작은 몸이었다. 나보다 훨씬 작아진 몸. 언제부터 엄마가 이렇게 작아졌는지. 그 품에 안기는 순간 나는 그냥 무너졌다. 엄마, 응, 나 좀 울어도 돼? 실컷 울어. 그 말 한마디에 한 달치가 한꺼번에 나왔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다.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나는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동현이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그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맞는 행동이었다. 그날 오후 동현이 식당에 다녀왔다. 나는 방에서 엄마와 앉아 있었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잡고 있었다. 그게 충분했다. 동현이 돌아와서 말했다. 주방 이모 1명 더 구했어. 당분간 그렇게 돌아가게 해놨고 어머니는 받아들이셨어. 말은 없으셨는데 자기가 직접 구인 공고 올리셨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봤다. 비가 그쳐 있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햇살이 내려앉기 시작하고 있었다. 정숙 씨가 직접 움직였다. 완전한 인정이 아니더라도 그게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변화라는 걸 나는 알았다. 기다렸던 사과보다 직접 구인 공고를 올리는 그 행동이 어쩌면 더 솔직한 말이었다. 이틀 뒤 미란 씨한테서 연락이 왔다. 단톡방이 아닌 개인 메시지였다. 언니 많이 놀랐어. 빨리 나와. 짧은 메시지였다. 12글자. 그 전에 단톡방에서 했던 말들에 비하면 턱없이 짧고 가벼운 말이었다. 나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봤다. 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이 정도구나. 예전의 나였다면 그 짧음에 상처받았을 것이다. 더 말해줬으면, 더 미안해했으면, 더 책임감을 가졌으면 하고 기다렸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나는 답장을 썼다. 응, 고마워. 그것만 썼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더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더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고 나는 이제 그 이상을 요구하면서 내가 무너지지 않기로 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하루에 1번 바깥을 걸었다. 오 선생님이 가벼운 산책은 괜찮다고 했다. 5분, 10분, 조금씩 늘려가면서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빠르게 걸을 이유가 없었다.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걸었다. 처음에는 그게 어색했다. 몸이 자꾸 빠르게 가려 했다. 습관이 그랬다. 늘 빠르게, 늘 더, 늘 먼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천천히 걷다 보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다. 골목 담장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이웃집 화분에 작은 꽃이 피어 있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부서지는 모양이 매일 달랐다. 내가 이 골목을 매일 지나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구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동현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말했다. 오늘 엄마가 물어보시더라. 뭐려? 지영이 밥은 잘 먹냐고. 나는 냄비를 젓던 손을 잠깐 멈췄다. 정숙 씨가 나한테 직접 전화하지는 않았다. 단톡방에도 더 이상 내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그냥 조용했다. 그런데 동현에게 물어봤다. 밥은 잘 먹냐고.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인 거구나. 걱정하는 방식이. 잘 먹는다고 해줘요.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시 냄비를 저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직접 끓였다. 미역국. 오 선생님이 이제 부드러운 음식은 괜찮다고 했다. 나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끓였다. 국자를 드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날 밤 동현이 옆에 누우면서 말했다. 지영아. 응. 다음 달에 검진 있잖아. 알아. 같이 갈게. 짧은 말이었다. 그런데 그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다. 같이 가겠다는 말. 이번엔 혼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 수술 후 첫 검진은 혼자 갔었다. 동현은 가게 일이 있다고 했고 나는 괜찮다고 했다. 검진 결과지를 들고 혼자 버스를 탔던 그날이 생각났다. 응. 한 글자로 대답했다. 더 말하지 않아도 됐다. 보름이 지났다.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었다. 흰밥에 국, 나물 두어 가지. 단순했다. 화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앉아서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 먹는 그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이게 밥을 먹는다는 거구나. 한 달 동안 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 버텼다. 서서 먹거나 냄새 속에서 먹거나 아예 못 먹거나. 그게 밥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앉아 있었다. 수술 부위가 예전보다 덜 당겼다. 아직 있었지만 다른 종류의 느낌이었다. 아무는 느낌. 천천히지만 분명히 아무는 느낌. 몸이 살아나고 있구나. 그 오후였다. 시댁식당 앞을 지나게 됐다. 산책 코스를 바꾸면 피할 수 있었는데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냥 걸어갔다. 유리문 너머로 정숙 씨가 보였다. 새로 들어온 주방 이모와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다. 가게는 돌아가고 있었다. 나 없이도, 내가 없어도 가게는 돌아가는구나. 그 사실이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잠깐 서서 바라보다 보니 이상한 게 아니었다. 내가 없어도 되는 자리였다. 처음부터 나는 다시 걸었다. 식당을 지나쳐서 골목 끝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났다. 외래 검진 날이었다. 동현이 말한 대로 같이 갔다. 병원 복도를 나란히 걸었다. 오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면서 말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치도 올랐고 회복 경과도 좋아요. 식당 일은요? 내가 먼저 물었다. 오 선생님이 나를 봤다. 아직은 안 됩니다. 한 달 더 지켜봐야 해요. 네. 나는 짧게 대답하고 일어섰다. 동현이 옆에서 나를 봤다. 뭔가를 기대했던 것 같기도 했다. 내가 아쉬워할 거라고, 더 물어볼 거라고. 그런데 나는 아쉽지 않았다. 한 달이면 됐다. 나한테는 그 한 달이 필요한 거니까. 병원 주차장으로 나오면서 동현이 말했다. 밥 먹고 가자. 어디서요? 내가 먹고 싶은데. 나는 잠깐 생각했다. 먹고 싶은 것. 오랫동안 그 질문을 나한테 해본 적이 없었다. 먹어야 하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남은 것. 그런 기준으로만 먹었다. 순두부찌개요. 따뜻한 거. 그러자 식당에 앉아서 순두부찌개가 나왔다. 뚝배기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 한 모금 떴다.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속이 받아들였다. 한 숟갈, 두 숟갈. 천천히 먹었다.
동현이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말없이 나를 봤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다. 나는 먼저 말했다. 동현 씨, 응. 앞으로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할 거예요. 동현이 수저를 내려놓았다. 못하는 게 있으면 그냥 하는 척 안 할 거예요. 몸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나는 찌개를 한 모금 더 먹으면서 말을 이었다. 그게 이기적인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 거예요. 동현이 나를 바라봤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딱 한마디였다. 그게 지금 내가 필요한 대답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다. 퇴근하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었다. 나는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수술 부위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아물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살아있다. 그 생각이 아까처럼 눈물겹지 않았다. 그냥 조용하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한 달 전에 나는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만 생각했다. 빨리 일어나야지. 손님들이 보고 있잖아. 빨리. 지금의 나는 다르다. 일어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안다. 일어난 다음에 어디를 향해 걸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나는 이제 나를 향해 걷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자지 않고 누워 있었다. 천장을 바라봤다. 조용했다. 동현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평생 참는 사람이었다. 버티는 사람이었다.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나쁜 삶이 아니었다. 그 시간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었다. 가족을 위해 움직였고, 식당을 위해 섰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며 살았다. 그런데 그 안에 나는 없었다. 나를 위해 밥을 먹은 적이 없었고, 나를 위해 쉰 적이 없었고, 나를 위해 못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이제부터는 있어야지. 나는 눈을 감았다. 수술 자국이 있는 배 위에 손을 얹은 채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가늘고 조용한 소리였다. 참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 이제 그게 나다.